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기술 중에서도 건설 구조물의 생산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구조물이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배웠으니까 건설 구조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면 오늘의 수업 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도입.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개. 그래서 건설 기술 시스템의 의미와 요소, 그리고 건설 구조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생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이제 정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배웠던 거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고 시간을 이제 수업을 마치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새로운 우리가 마을을 건설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여기 마을에 필요한 구조물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강도 있고요. 그리고 도로도 있고 그리고 비포장된 도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도 많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되게 허허벌판이라서 이게 어떤 구조물을 세우면 좋을지 지금 잘 생각을 해보았으면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강의 두 개가 올라올 건데 하나는 영상 보는 거고 하나는 여기에 필요한 구조물이 어떤 것이 있을지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창의력을 잘 발달해서 여기다가 댓글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설 구조물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될지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잖아요. 어떤 분께서 부모님의 전원주택을 만드는데 그 전원주택의 과정을 3분짜리로 굉장히 타임슬랩을 해서 자세히 보여준 영상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토공사를 하고 있고요. 토공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대로 이제 뼈대를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일체식의 콘크리트 구조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가 완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내벽과 외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서 지붕을 만들고 있고요. 지붕도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은 여러분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콘크리트식이지만 그 겉면은 그 벽돌로 조적식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콘크리트로 지었으나 얘를 우리가 겉모습만 봤을 때는 아 저거는 조적식으로 지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페이크를 한 거예요. 왜냐면 조적식이 좀 더 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지붕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지붕도 기와를 약간 이제 페이크를 해서 실제로는 이미 일체 형식으로 콘크리트를 지어놨지만 이렇게 겉모습은 한옥처럼 보이게끔 조적식으로 보이게끔 미간을 이렇게 만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까이서 보면 얘가 정말 벽돌인지 아닌지 네, 여기까지 해서 이 모습이 정말로 외관을 봤을 때는 한옥처럼 지어졌으나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웠죠. 얘는 콘크리트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아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한옥처럼 보이지만 한옥도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석가래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이미 지붕 마당을 이제 잘 활용하려고 여기가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위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축 과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설 구조물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알아보았는데요. 정말로 건설 구조물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 이제 다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건설 기술 시스템의 의미와 단계별 세부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중요한 단어는 건설 기술 시스템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학습 목표는요. 건설 구조물의 생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학습 목표부터 우리 배워볼게요. 모든 기술의 영역에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항상 그 시스템은 투입, 과정, 산출,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되돌아가는 되먹임, 이렇게 총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건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계를 따라요. 그러면 이 건설 구조물 생산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들 4명을 뽑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사 주체예요. 네, 공사 주체,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공자, 그리고 네 번째는 감리자입니다. 이 사람들 외에도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크게 우리는 이렇게 4명으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공사 주체는요. 이 공사를 주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건설 구조물을 원하는지 설계자에게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뭐 건물주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회사의 사장님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가게를 낼 사람 뭐 아니면은 어떤 큰 정부기관이 될 수도 있겠어요. 나는 이런 건설 구조물을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을 공사 주체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돈이 많고요. 높은 직급에 올라오면 이런 공사 주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영상을 봤듯이 부모님의 단독주택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공사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사 주체가 원하는 대로 건물을 지으려면은 이 건설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공사 주체자의 요구를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공사 주체는요, 두리뭉실하게 단독주택 뭐 2층이요, 뭐 그냥 예쁘게 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본인이 원하는 요구를 자세히 얘기를 할수록 설계자는 이 공사 주체의 요구를 잘 이해를 하고 이 건설 구조물을 설계해서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설계자가 도면을 이제 제대로 그릴 거예요. 공사 주체자의 요구를 잘 듣고 이제 설계자가 도면을 그리면 이 도면을 보고 시공자는 이렇게 도면을 이제 설계자가 그린 그 도면을 보고 집을 이렇게 지으면 되겠군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건설 구조물을 공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시공자입니다. 그래서 설계도와 정해진 예산 그리고 기간 뭐 등등에 따라서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시공자예요. 그럼 이 시공자들이 정말로 예산에 맞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규정을 지키면서 그리고 정말 이 도면에 그려진 대로 그리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감리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 규정에 맞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고 지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감리자 해서 이 네 사람의 협력과 그런 도움이 있어야 정말 온전한 제대로 된 건설 구조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부실 공사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건물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으면 얘를 다시 피드백해서 새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의 도움이 협력이 정말 필요로 합니다. 뭐 부실 공사는 공사 주체자의 잘못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설계자나 시공자, 감리자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공연을 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한 2017년도쯤에 타이타닉이라는 뮤지컬을 봤어요. 물론 타이타닉이 건설 구조물은 아니지만 이 타이타닉 뮤지컬은 어떤 얘기냐면 영화랑은 좀 다르게 여러분들 혹시 타이타닉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정말 엄청난 명작인데요. 영화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그 영화인데 그것을 이제 뮤지컬로 다시 재편성해서 만들어진 뮤지컬을 선생님이 3년 전쯤에 한번 봤었어요. 영화랑은 좀 다르게 그 뮤지컬은 왜 타이타닉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너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1등석, 2등석, 3등석에 대한 그 계급에 따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랑의 얘기와는 많이 먼 그런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왜 타이타닉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물론 타이타닉이 건설 구조물은 아니지만요, 거기 뮤지컬에는 총 여러 사람이 나와요. 여러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타이타닉을 만든 그 타이타닉의 소유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공사 주체, 그러니까 타이타닉의 소유주인 이스메이, 그리고 두 번째 설계자 엔드류스, 설계자가 엔드류스, 그리고 이것을 타이타닉 시공자는 아니지만 타이타닉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화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타이타닉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서로 이제 탓을 해요. 공사 주체는 이제 타이타닉을 엄청나게 그 홍보를 하고 싶으니까 무리하게 그 공사를 이제 진행을 시키고, 이제 나는 이걸로 타이타닉으로 떼돈을 벌고 싶으니, 그리고 홍보를 엄청나게 그 여러분들이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 타이타닉이 얼마나 대단한 배인지 를 알려주고 싶으니 무리하게 이제 막 요구를 하고요. 설계자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설계자가 처음에야 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지만 이제 무리하게 배의 그 배의 부력으로 이제 뜨는데, 그것을 이제 충분하게 고려를 했겠지만 이 공사 주체자의 말을 듣고 조금 설계를 좀 안전보다는 미적과 그런 그 부피를 이제 짐을 많이 싣고 사람을 좀 어떻게라도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실어볼 수 있을까에만 집중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항해사, 이제 배를 이제 항해하는 항해사가 이제 공사 주체가 빨리 미국에 도착하게 해라. 그래서 무조건 속도를 더 내라. 속도를 무조건 내라 하면서 항해사는 그 이제 공사 주체가 아니라 이제 타이타닉의 소유주인 이스메이의 말을 듣고 항해사는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속도를 이제 빨리 진행을 하고 이런 그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니 탓이네 내 탓이네를 하거든요. 이 건설 구조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사 주체는 자신의 요구도 물론 잘 들어줘야겠지만 원하는 건설 구조물은 미적인 것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 환경을 다 고려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설계자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감안해서 구조 계획을 하고 뭐 내부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사도 부실공사를 해서는 안 돼요. 예산을 뻥튀기 해서 재료값을 뭐 너무 뭐 키워가지고 안에 자재들을 굉장히 값싼 재료를 한다던가, 아니면 단열재를 굉장히 싼 단열재를 집어 넣어가지고 집에 뭐 곰팡이가 피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결로가 생기게 한다던가, 그리고 감리자들은 제대로 감독 관리를 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공사 주체자가 됐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눈이 있으니까 계속 여러분들도 주시하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겠죠. 네, 그러면 정말로 이제 건설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투입 단계, 과정 단계, 산출 단계,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전 단계로 되돌아가는 데모김, 이렇게 해서 총 4단계가 있는데요. 각 과정별로 좀 더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투입 단계에서는 건설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자본과 그리고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아마 노동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노동력, 그리고 재료, 그리고 장비, 시설, 지식 등이 투입되는 단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이 투입된 것을 통해서 실제 건설 구조물을 만들어야겠죠. 이 단계가 바로 과정 단계입니다. 과정 단계에는요, 크게 여러분들 4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또 과정 단계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는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2층 단독주택 만들고 싶어. 이 계획 단계. 두 번째, 설계는 그래? 2층 그럼 단독주택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도면을 그리는 게 설계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공. 도면을 토대로 실제로 공사를 들어가는 게 시공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관리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과정 단계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을 계획하는 단계예요. 어떤 건설을 계획하면 좋을까? 5층 정도의 빌딩을 지으면 좋을 것 같고, 땅은 뭐 여기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구식으로 할지 일체식으로 할지 이 정도를 우리 간단하게 계획을 해보는 것이 바로 계획 단계예요. 그러면 이 계획을 토대로 정말로 자세하게 설계를 해서 도면을 그리는 작업이 바로 설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자는 오토캐드라고 해서요. 그런 설계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오토캐드를 통해서 자세하게 평면도 아니면은 뭐 배치도 아니면은 뭐 인면도, 배면도를 그리고 이 도면을 보고 시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이렇게 종이를 탁 들면서 종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종이에 다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종이 도면을 보고 종이가 아니라 이제 도면이겠죠. 이 도면을 보고 이제 관리 감독하고 이제 시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을 시공 단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공사 과정을 관리하는 거 이렇게 해서 건설 기술 시스템 과정은 이렇게 총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요. 여러분들 이걸 머리로 이해하면 참 쉬워요. 내가 어떤 집을 살면 좋을까? 간단하게 스케치라기보다는 그냥 머릿속에서 구상을 해보는 게 계획. 계획한 대로 도면을 그리는 것이 설계. 설계한 대로 집을 짓는 그 공사를 시공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관리.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은요, 우리 이제 산출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과정 단계가 끝나면 건설 구조물이 짜자잔 하고 완성이 되는 단계가 산출 단계이죠. 그러면 이렇게 산출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완성된 건설 구조물을 평가해서 이 문제점을 찾아서 구조물을 개선을 하는 건데 건설 기술은 얘기했다시피 일회성이라서 다시 이런 데모김 단계가 어렵기 때문에 지을 때 정말 제대로 지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설 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 두 번째 학습 목표예요. 건설 구조물의 생산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건설 구조물의 생산 과정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건설 계획, 두 번째는 설계, 세 번째는 시공, 네 번째는 관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건설 구조물의 생산 과정 크게 네 가지. 첫 번째는 계획, 두 번째는 설계, 세 번째는 시공, 네 번째는 관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계획부터 배워볼게요. 건설을 계획하는 것은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2층 집을 지어볼까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계획해야 되냐면 사실 많은 것들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구조도 계획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그 건물 내부를 계획을 할 것인지도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건물 자체를 어디에다가 배치를 해야 될까도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건물 주변의 환경도 계획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교통도 건물을 이제 접근하기 편하게 그리고 주변 교통도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형, 그러니까 건물의 미각,
외관도 계획을 해야 돼요. 참 계획할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하는 것을 건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구조 계획은요. 건설 구조물의 안전성, 그리고 시공성, 시공하기 좋은지, 그다음에 내구성, 튼튼한지, 경제성, 돈이 얼마나 들지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건설 재료와 그다음에 구조 양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주택이라고 하면은 내가 나무로 지을 건지 아니면 조적식 돌로 지을 건지 벽돌로 지을 건지 콘크리트로 지을 건지 등등을 구조형 재료를 이제 계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적식으로 지을 건지 아니면은 일체식으로 지을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는 것이 구조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평면을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동 동선을 고려해서 각 공간의 규모와 배치를 고민을 한다는 거죠. 계속 선생님 주택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주택을 평면도를 계획을 해야 돼요. 거실은 여기, 현관은 여기, 화장실은 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것을 평면 계획이라고 해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건설 평면도를 그리면 정말 참 재밌을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집을 살 때 평면도만 보더라도 이 집은 참 평면이 잘 계획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 아파트 분양 전단지 같은 거 이제 보게 되면 평면도 그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평면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평면도죠. 그래서 거실은 이제 남향 쪽으로 둬야겠고 햇빛이 잘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현관과 화장실은 가깝게 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니까요. 그리고 안방을 거실에 이제 옆면에 하고, 그다음에 부엌은 또 그 북향으로 두고, 그다음에 자녀방을 어떻게 분리할지 뗄지, 이런 것들을, 이런 이동 동선을 고려해서 각 공간의 규모랑 배치를 고민하는 것을 평면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럼 배치 계획은 뭐냐? 배치 계획은요, 집 구조물 자체, 내부가 아니라 구조물 자체를 어디다가 둘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 그다음 바람, 그다음에 사생활 보호,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해서 건설 구조물 자체를 어디다가 배치할래를 따지는 것이 배치 계획입니다. 평면 계획은 건설 구조물의 내부를 계획을 했다면, 배치 계획은 건물 자체를 어디다 배치할래를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려운 용어가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인데, 이것을 우리 간단하게 한번 배워볼게요. 네,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게요. 먼저 색깔을 건폐율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은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에요.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 땅이 이만큼 있어서 이 땅 안에 선생님이 건축 구조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사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은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선생님 땅이에요. 계산하기 쉽게 100제곱미터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 땅에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정해둔 것을 건폐율이라고 하는데, 왜 건폐율로 우리가 규제를 하냐면 이 규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대지 안에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땅이 있는데 여기 땅을
다 건물을 짓게 되면은 따닥따닥 붙으면서 여기에 최소한의 공간이 없게 되죠. 그래서 화재시 옮겨 붙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옆집에. 그래서 이렇게 화재시 옮겨 붙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독립성도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햇빛도 받을 수가 있고, 일조성, 그리고 통풍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땅이 100제곱미터면 여기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건축을 지을 수 있냐면요. 물론 이게 지역이나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지역이나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주거 지역일 경우에는 50에서 60% 정도 가능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상업지역일 때는 좀 달라요. 상업지역일 때는 좀 더 이제 쓸 수 있게 80에서 90%까지 봐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 땅이 100제곱미터인데 여기 땅이 주거지역이라면 여기에 선생님은 이 정도, 그러니까 최대 쓸 수 있는 면적은 이 정도예요. 그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선생님은 내 땅은 100제곱미터이지만 여기에 건축 구조물을 지을 수 있는 규모는 많아봤자 50에서 60제곱미터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가 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이어서 상업적으로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하면은 좀 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상업지역이면은 이 정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더 넓게 상업지역이라면 아마 80에서 90제곱미터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기에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이걸 둔다는 거예요. 이런 최소한의 이렇게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일조성 그리고 그러니까 햇빛 들어오는 거 그리고 통풍 같은 것을 보장하는 것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용적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볼게요. 용적률은요. 두 번째는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좀 달라요. 얘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면적이 아니라 건축물의 지상층 면적의 총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건물을 이제 지을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그 땅 몇 평이라고 했지? 얼마나 된다고 했죠? 100제곱미터라고 했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주거지역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여기 100제곱미터 중에서 이만큼만 60제곱미터만 쓸 거예요. 이게 건폐율이었고 이 용적률은 뭐냐면은 내가 이 땅을 쓰긴 쓸 건데 1층을 지을지 2층을 지을지 10층을 지을지를 이 용적률이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적률을 규제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용적률로 한도 끝도 없이 높은 건물을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규제를 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이 계속 다 높으면 어떻게 되죠? 얘도 일조권을 보장받지 못해요. 일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아니면 도시가 과밀화가 돼요. 계속 빽빽하게 높은 초고층 빌딩만 그런 이렇게 지어지는 것을 무분별한 그 고층 개발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함으로써 내 일조권과 도시 과밀화가 되는 것을 막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도 주거지역은 100에서 300%, 그러니까 즉 1층에서 쉽게 얘기하면 1층에서 3층까지 그리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은 조금 더 이제 높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900에서 1500%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 네,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땅이 있어요. 이 땅이 아까 선생님이 몇 제곱미터라고 했죠? 네, 선생님 땅 1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1층을 세울 거예요. 1층을 1층을 여기에 이렇게 세울 거예요. 1층이고 얘가 6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2층을 지을 거예요. 2층도 지을 거예요. 2층도 지을 거예요. 2층도 6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3층도 지을 거예요. 3층은 조금 작게 지을게요. 3층은 이렇게 좀 작게 지어서 3층은 얼마로 하지? 40제곱미터로 할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총 면적의 합이 어떻게 되죠? 60 더하기 60 더하기 40이 되니까 총 160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지상층 면적의 총합이라고 했잖아요. 이 집의 이 건축물의 용적률은요.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고 그다음에 여기 지상층의 총합이 60제곱미터, 60제곱미터, 40제곱미터 해서 총 160제곱이니까 이 집은 160%로서 충분히 주거지역으로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용적률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계속 초고층 빌딩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이렇게 빽빽하게 높게 짓게 되면은 이 집의 일조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분별한 고층으로 짓게 되면은 보기에도 흉하고요. 정말 이렇게 답답한 도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한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은 여기서 느낄 거예요. 지상층의 면적의 총합이라고 했네. 혹시 그러면 내가 여기에 지하를 파서 지하의 면적이 80제곱미터여도 상관없나? 라고 이제 똑똑한 친구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용적률은요, 지상층만 합하거든요. 그래서 지하가 80이든 아니면 또 지하가 또 있어. 이렇게 지하가 또 있어서 뭐 지하가 2층, 3층이 있든 상관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하를 뚫으면 뚫을수록 토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지상층의 면적의 총합만 되기 때문에 지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용적률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건폐율과 용적률까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설 계획 중에서도 배치 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배치 계획이라는 것은 건물 자체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환경 계획입니다. 이 집은 집만 생각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집 주변의 환경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이런 녹지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환경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교통계획이에요. 현재 그 교통 실태 현황을 조사를 해서 이 건설 구조물이 다 완성이 되었을 때, 지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상황을 예측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겠죠. 만약에 내가 집을 지었는데 도로면이랑 인접하지 않아요. 만약에 집의 정문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도로면이랑 인접하지 않는 집은 이제 건물로서의 가치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건물은 이제 사고 팔기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내가 당장 생활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도로면이랑 인접하게 해서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교통계획을 해야 되고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건물이 이뻐야겠죠. 그래서 이런 아름답게 조형 원리를 이용해서 미적인 것까지 계획을 하는 것을 조형 계획, 이렇게 해서 말은 어렵지만 사실상 다 이제 이해가 쉬운 그런 계획들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건설 계획을 마쳤고요. 자, 여러분들 건설 계획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두 번째는 계획을 했으니까 이 계획한 대로, 그렇죠, 설계를 해야죠. 그래서 설계는요, 이렇게 또 작게 나누면은 세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계획을 설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본 설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시 설계입니다. 용어가 어렵지만 또 이해하기 선생님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영화 하나를 보여줄 건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계획 설계, 기본 설계, 그리고 실시 설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간단하게 선생님이 소개를 하자면, 계획 설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계획을 설계하는 거라서 그냥 간단한 스케치 같은 것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계획 단계에서 뭐 배치 뭐 계획하고, 평면도 계획하고, 뭐 환경 계획하고, 외관 계획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계획 설계는 그냥 간단하게 스케치 해보거나, 아니면 외관이 어떤 모습일까 하고 그냥 디자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설계도가 절대 아니죠. 예상을 해서 그려보는 거고, 그냥 이렇게 스케치해보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모델링 해본다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네요. 그래서 모델링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획 설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실에 이제 여러분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의 살고 싶은 집을 그려봅시다 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집을 그려보는 것은 여기 계획 설계에 포함되는 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설계는 뭐냐면 좀 더 심오하는 단계인데, 이제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평면도, 인면도, 뭐 배면도, 이런 도면을 그리는 단계를 기본 설계합니다. 이제 기본 설계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를 거의 한 90% 정도는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계획 설계에서는 그냥 한번 스케치해보고 모델링을 해봤다면, 이제 기본 설계에서는 CAD를 통해서 이제 도면도가 쫙 하고 나오는 거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아, 어떤 집이 완성되겠구나 하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는요, 기본 설계에서 설명이 이렇게 힘든 그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도, 그리고 시방서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그림을 통해서 한번 같이, 그 전에 선생님이 영화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건축학개론이라고 수지, 그리고 조종석, 그리고 유연석, 한가인, 그리고 배우 이재훈이 나오는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여러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대학생이 돼서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다시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계획 설계가 뭘고, 기본 설계가 뭐고, 실시 설계가 뭔지 한번 같이 볼게요. 건축가 개론 동영상을 일부분만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여자 주인공인데,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대학생 시절에 이제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하면서 이제 집을 지어줍니다. 네, 이렇게 자기가 어떤 집에서 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스케치를 하는 것을 이렇게 계획 설계라고 하고, 사실상 정말로 계획 설계를 하는 것을 보여주자면, 네, 여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요.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여자분이 그 이제 공사 주체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기본 설계한 것을 이제 간단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이제 상세하게 설계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들. 이렇게 짓고요. 자기네들이 지어진 집을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을 바로 시공 단계라고 하고요. 이렇게 시공이 잘 되는지 공사 진행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을 네, 관리라고 해서 시공이 다 되면은 이렇게 짜자잔 하고 예쁜 집이 탄생하는 것을 산출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집 짓는 단계가 하나하나씩 보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에서 소개를 했듯이 다시 한 번 더 보자면 건설을 설계하는 단계로 아이고 죄송해요. 단계로 계획 설계, 기본 설계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계획 설계는 단순히 사업주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그냥 스케치하거나 모형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 2층 집에서 살고 싶어. 아까 수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을 계획 설계라고 하고요. 그다음 기본 설계는 이 사업주가 잘 얘기한 그 요구를 토대로 이 정보를 제공을 해서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평면도와 단면도, 배치도, 인면도 등이 이제 자세한 도면 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로는 사실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 자재의 아주 자세한 치수나 색깔, 그리고 조립 방법 등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래서 상세도 그리고 시방서를 작성을 하여서 적은 이런 시공 방법 등을 적은 구체적인 문서 등을 작성을 해서 우리는 이 상세도와 시방서와 그다음에 도면 등을 보고 실제로 이제 시공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계까지 오늘은 배워보았어요. 원래는 더 이제 진도로 나가려고 했는데 워낙 이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설계까지만 오늘은 하고 마칠 건데요. 그림을 한번 도면을 제대로 한번 볼게요. 도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평면도와 그리고 이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을 반으로 싹둑 잘라서 세로로 싹둑 잘라서 이렇게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쳐다보는 것처럼 가로로 싹둑 자른 거고 단면도는 이제 건물을 반으로 싹둑 잘라서 이제 한 거고요. 단면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2층 집, 뭐 고층 빌딩 뭐 이렇게 층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단면도가 필요하겠죠. 이런 계단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2층에도 화장실이 있어서 이런 배관 같은 것을 손보려면은 단면도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배치도 이 집은 여기가 정문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가 나무로 쳐져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발코니려나 발코니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인 거 이렇게 한눈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알 수 있는 배치도와 그다음에 인면도까지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본 설계라고 한다.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본 설계는 이런 거고요. 물론 기본 설계도 더 여기보다 자세한 건데 대충 예시를 나타낸 거고 상세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상세도는 이런 거예요.
이 계단을만 똑 따가지고요. 이 계단을 완전 자세하게 수치, 자재 이런 것들을, 치수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는 것이 상세도예요. 계단만 엄청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만약에 여기 벽이 있다면 이 벽만 똑 따로 떼가지고 이 벽을 어떻게 시공하세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상세도입니다. 그래서 상세도는 굉장히 상세한 것을 그리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설계 과정이었고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복습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까지 배운 거 우리 학습 목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건설, 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건설이 지어지는 건설 과정에 대해서 건설 구조물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학습 목표였어요. 건설 기술 시스템은 투입, 과정, 그리고 산출, 그리고 되돌아가는 되먹임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 필요한 사람들로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공사 주체 이 구조물을 어떻게 지을지 원하는 주체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주체자의 의도대로 설계를 하는 도면을 그려서 설계하는 설계자가 있었고요. 설계자가 설계한 도면을 보고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자가 있었고요. 이 시공자들이 제대로 이제 건물을 짓고 있는지 지도하는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 단계에서는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첫 번째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도면을 그리는 것을 얘기했고요. 다음 세 번째는 시공입니다. 도면이 그려진 대로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단계고요. 다음 네 번째는 관리입니다. 이 관리는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하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네 사람이 어떤 관련이 있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공사 주체는 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신이 어떤 건물을 짓고자 하는지 그 계획을 잘 설명을 해야 돼요. 계획 단계에서 중요한 사람이고요. 다음에 설계자는 이 설계 단계에서 도면을 공사 주체자의 계획에 맞게 설계를 해야 돼요. 도면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 시공자는요, 시공 단계에서 부실 공사하지 않고 열심히 시공해야 되고요. 감리자는 관리 단계에서 잘 지도 감독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이 상관관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머릿속으로 잡혀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알겠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건설 과정이고요. 오늘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그 중에서도 계획 단계에서 계획 배웠었고 그다음에 설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계획은 여러분들 내부 계획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면 계획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도 계획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 이쁘게 지어야 되니까 이런 조경도 계획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계획을 한 대로 도면을 그리는 게 바로 이 설계 단계인데 설계 단계에서는 뭐를 하냐?
먼저 스케치하는 것을 우리는 계획 설계라고 했고, 여기에서 좀 더 심오하게 이제 도면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는 것을 기본 설계라고 했고요. 평면도, 인면도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면도에서 다 나타내지 못한 것들을 상세하게 그리는 상세도나 시방선은 실시 설계라고 해서 이렇게 설계의 3단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정말 건설 현장에서는 어떻게 시공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볼게요. 안녕.